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몇 주 만이죠? 우리 3주 만인가요? 네. 그렇죠. 3주째 붙는 거고 만 2주 정도 우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 네오팜과 정다운 고기 먹는 거는 사실 좀 미리 좀 찍어놨던 거고, 다사다난했던 2018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1년 내내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7년 내 네. 최저점이니까 네. 실제로 굉장히 힘든 네. 장이었고 그 제가 연말에 한번 펀드 수익률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평균 마이너스 20% 정도. 평균 네. 펀드가 네. 네. 펀드는 뭐 플러스 20 아무리 장주와도 플러스 20% 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면 참 못한 거죠, 그죠? 그렇죠. 마이너스 네. 한 13% 정도가 1등. 예. 네, 1등이. 자, 권 대표님, 예. 우리가 지금 그 주식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시죠? 네. 오 팀장님보다 네. 조금 적을 거예요. 왜냐면 오 팀장님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잖아요. 했으니까 저는 네. 22년째거든요. 제가 22년, 제가 20살 때 했으니까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네. 제가 네. 97년부터 네, 네.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주식 시작을 우리 아버지가 그 삼성전자 4만 원 깨졌을 때 살아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는 꼭 사야겠더라 그러면서 그때 또 이제 경영학과니까 교수님이 주식을 좀 한번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시험 삼아서 한번 그 사본 게 저의 주식 시작이었는데 지금까지 주식 시작을 하시면서 저랑 경력 비슷하신데 예. 1년 이상 연속으로 빠진 그러니까 쭉 내려가기만 한 시장이 언제쯤 기억나세요? IMF 때하고 금융위기 때도 바로 네. 반등했어요. 금융위기 때도 1년 정도만 빠졌을 때 더 막 2년 가지는 않았었어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작년에 네. 이제 좀 빠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 전에는 그렇게 2년 정도 네, 이상 네. 빠진 거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이 좋았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IMF, 뭐 리먼, 뭐 유럽 사태, 우리가 지금 최근 20년간 있었던 최대폭 하락인데 기간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1년 이상 하락은 거의 없었다. 리먼 때도 제가 기억으로는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좀 투매가 나오긴 했었지만 기간으로는 사실 좀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개보리님 네.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제가 단순하게 한번 분석을 연말에 뭐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해본 부분이 우리가 22년 동안 그 누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50% 정확히 정말 지수 수익률로 50%대 빠졌던 적은 어떤 사태라고 할 수 있었던 한 2번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 그냥 뭐 위기감, 우려감 뭐 이 정도였을 때는 평균 20%에서 30% 정도가 맥시멈으로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빠졌을 때였습니다. 한번 이번 위기가 금융위기나 혹은 IMF와 비견될 위기일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런 사례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제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릎 정도는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죠. 그 애틀란타 미국 경제인 전미 경제인 협회였죠. 거기서 옛날 지난 페드 의장들 두 분이 나오셨어요. 제닛 옐런이랑 벤 버네키 나오셔가지고 파월 의장과 같이 금리 스탠스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경제협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한국경제협회 있고 증권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중앙은행장은 교수 출신들이 많아요. 되게 아카데믹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은 페드는 지금까지 최근 파월 의장이 한 최근 2개월 전, 3개월 전에 계속 내년에 한 3% 정도의 성장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이제 IB 쪽에서 1%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금리, 그러니까 성장률을 얘기했어요. 근데 파월 의장이 전미 경제 그 학회에서 스탠스 변화를 얘기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더 잘하실 수 있으실지 아무래도 연륜에 우리 권 대표님이 2013년 1월에 그 다보스 포럼 아시죠? 거기 미셸 부커 교수가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를 했어요. 회색 코뿔소? 네, 회색 코뿔소는 발생 가능성이 높아 예측 가능한 위험을 말하고요. 그리고 블랙스완은 다들 아시죠.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 그걸 블랙스완이라고 하는데 올해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가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맞아요. 저도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블랙스완이 올해 또 나올 수 있나요? 1년 동안 빠졌는데. 많이 빠졌는데 왜 블랙스완이 나올 수 있냐면 그 요소로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할 때 그리고 액션 한번 할 때마다
주가가 요동을 쳤어요. 네. 그게 블랙스완으로 바뀔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적으로 오늘은 제가 OX를 안 가져와서 블랙스완이 나온다 그러면은 O, 아닐 것 같다 X. 자, 블랙스완이 나올 것 같다 O, 아닐 것 같다 X. 자, 하나, 둘, 셋. X. 갑자기 양쪽에다 X를 하시니까 X 할래다가 갑자기 좀 불안해진대요. 좀 줏대를 가져가세요. 줏대를. 왜냐하면 네. 이게 이런 게 일치하면 안 되거든요. 네. 사실 쓸데없는 걱정이고요. 이제 개보리님은 줏대가 없었던 걸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왜 블랙스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블랙스완 요소가 이제 트럼프 리스크 다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그 유동성이 좀 고갈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요 부분들이 사실은 블랙스완 요소였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회색 코뿔소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금리 인상의 블랙스완 요소가 파월 의장이 태세 변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 전까지는 매파적 발언을 했었는데 사실 요즘 조금 우호적으로 또 바뀌었고, 그리고 1월 3일날 우리 주가가 폭락했었잖아요. 그때 그 중국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애플 쇼크로 엄청 한 30포인트 넘게 급락을 했는데, 그때 비교를 해보니까 그 2009년, 2008년 금융위기죠. 그 리먼 사태 이후에 그때 퍼나 PBR을 비교했을 때 그때하고 비슷한 수준, 10년 만에 비슷한 수준까지 우리나라가 내려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권 대표님은 이제 크게 더 빠질 구간이 있다고 보세요? 빠지고 안 빠지고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블랙스완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크게 빠질 구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OX로. X. X? 왜냐하면 그거에 대처하고 그리고 미중 그 무역 그 관련된 부분도 사실 1월 22일 날 그 다보스 포럼이 열리잖아요. 거기서 경제 수장들이 만나서 또 대책을 세울 거고. 자, 우리 개보리님은 그 최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 무릎은 지나가고 있는 게 확실하다 이게 하셨거든요. 자, 우리 뭐 권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어떻게 발목? 정강이 정도? 무릎 약간 밑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발목 얘기할게요. 발목. 저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단톡방에서 계속 오랫동안 얘기했죠. 그 파월 의장이 태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 적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 예측 컨센서스가 줄어드는 와중에 파월 의장이 3%대의 경제 성장률 예측한 게 잘못돼 버리면 본인도 리스크해지기 때문에 태세 전환한다. 분명히 금요일날 나왔죠, 그죠? 제가 한 2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역설적이게도 중국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술 혁신이거든요. 근데 기술 혁신으로 경제 성장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 어느 나라 기술이 막 독보적으로 좋다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렵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막 중국이 엄청 열심히 베끼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정말 믿음직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건 뭐냐면 저는 도시화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촌 인구들이 도시화로 막 서울, 막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도시로 몰려들 때가 경제 성장률이 8%대, 10%대였고, 중국도 10%, 15%가 다 이 농민공들, 농촌 인구들이 이제 그 도시로 들어가면서 그 엄청난 부동산 붐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건설 투자가 엄청 들어가고, 건설 투자가 2017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건설 투자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44%예요. 2017년 말 기준으로. 18년은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제가 못 봤는데, 근데 지금 투자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이 지금 최대 소비국이 됐지만 그 투자 빠진 거를 GDP를 메꾸기가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여기서 마냥 밀어붙이면 세계 경제 하락의 원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고만할 확률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어떻게 제 얘기를 듣고 좀 무릎에서 정강이나 발목이나 혹은 발 뒤꿈치 정도로 바꿀 생각 없습니까? 네. 사실 그 마켓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게 뭐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가 연말에 꺾이기 시작한 이유는 이 무역 분쟁 장기화가 실물 경제 지표에 반영이 되기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쟁은 사실 속 시원하게 한꺼번에 해결될 성질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이제 추세가 빠르게 V자 모양으로 반등하는 성격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흐르면서 횡보하거나, 그러니까 조정이 그 횡보 조정이나 기간 조정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대응의 영역인데, 만약에 전 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더 드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부양책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서 통화정책이 조정된다고 하면 그러면 또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또 그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시장은 어차피 일단 좀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여기서는 향후 1, 2년 내에 좋아질 섹터를 우리가 집중 투자할 생각, 그러니까 각계 전투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대 자체가 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이제 서서히 발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내려도 올라갈 섹터는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시의 경험이 있죠. 그 애를 업고 애어머니가 증권사 객장에 나오면 바닥일 확률이 많다. 뭐 이런 그 월가의 경험도 있고, 그런데 다 우리 증권사 출신으로서 개인적으로 인간 지표 뭐가 있다. 권 대표님부터. 저는 사실 그 올해 그 뭐 영업사원도 하고 지점장도 하고 딜러도 하다 보니까 손님 아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난주에 저보고 전화를 해서 손절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인간 손절 지표. 인간. 그 부분도 사실은 살짝 보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거래소나 금감원 공시를 보거든요. 공시를 눌러봤는데 국민연금에서 손절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국민연금에서 손절? 국민연금하고 기관들이 공시에 올라왔어요. 조정한 거죠. 포트폴리오 일부분을 그 줄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대형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여기서 이제 바닥이 좀 바닥 지표. 바닥 지표로 저는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개보리님은 마찬가지로 인간 손절 지표. 진짜 이거는 정말 쉽게 누구나 바닥인 걸 알 수 있는 그런 지표 뭐 있습니까? 결국에 군중 심리를 우리가 실제 데이터에서 어디서 볼 수 있냐 했을 때 신용 잔고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개인들의 신용 잔고는 탐욕의 산물이죠, 사실. 탐욕의 산물인데 신용 지표가 많이 줄긴 했어요. 줄긴 했는데 뭐 그 신용이 한창 2, 3년 사이에 굉장히 올라왔는데 그 굉장히 우리가 만족할 만하게 확 줄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숫자상으로는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뭐 항상 좀 주식 비중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트레이딩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예전에 증권사 했을 때 이제 직업의 귀천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제 증권사는 대부분 이제 월 단위로 구두 닦는 거를 많이 해요. 이게 웬만한 증권사마다 여의도마다 다 있는데 이제 그 한 층을 싹쓸이 하시는 거죠. 돈 많이 버십니다. 예전에 그 뉴스에 그 여의도 구두 닦으신 분이 무슨 10억 기부했다고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가 보통 이제 증권회사 여의도 딱 있으면 그 전 층을 다 휩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정액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월 뭐 5만 원, 뭐 몇만 원 딱 하면서 이제 매일 구두 닦으시는데, 주로 저도 경험했지만 약간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그 구두 닦으시는 분이 와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바닥이래요? 그러면 바닥일 확률이 많지 않아. 저 리먼 때도 경험했던 건데, 건 대표는 그런 경험 없어요? 있죠. 저도 그렇죠. 항상 월 단위로 끊어서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대부분 그러죠. 주식 하세요? 그러면 제가 왜 안 해요? 그러면 거의 바닥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어렵습니다 하면 그때가 바닥이었었죠. 그때가 진짜 바닥이었고, 또 인간 지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요즘에 좀 볼 수 있는 게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게 ASMR이에요. 아세요? ASMR 그 마이크, 굉장히 그 콘덴싱 마이크를 써가지고 먹는 소리, 무슨 소리, 이런 소리를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건데, 지금 ASMR 찍기 좋은 최적의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객장? 객장. 증권사 객장. 진짜 조용해. 조용하니까. 사람 한 명도 없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무슨 투자 설명회를 한다, 그 무슨 종목 추천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요즘 안 오죠. 자, 저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발목 혹은 발 뒤꿈치 정도가 아닐까. 왜냐면 증권사 객장이 ASMR을 찍을 정도로 지금 데시벨이 0에 수렴했습니다. 그죠? 지금 데시벨 몇 나올 거예요? 0.1 나올 거예요?
영에 거의 수렴하지 않았나? 그래도 조금 나오는 게 이제 예. 직원들이 끙끙대는 소리가 있어요. 직원들 한숨 쉬는 거. 이렇게 직원들 한숨 쉬는 건 몇 데시벨입니까? 그게 되게 커요. 크죠. 되게 커요? 네. 아. 그게 커져요 또. 근데 그것도 있어. 가끔도 나오죠? 처음에는 그 데시벨이 처음에 그러다가 점점 커져. 그러다 나중에 체념하잖아. 그럼 걔네도 그렇죠. 데시벨이 없어져. 그래서 거의 무음의 수렴이에요. 처음에 욕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이제 포기한 거지 증권사 직원들도. 그죠? 근데 네. 저희가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과학적으로도 제가 정확히 원문은 기억 나지 않는데 이게 대중 군중 그 추세 군중 심리의 끝에는 이제 대중 심리하고 추세가 역행하는 경우가 그 추세의 끝에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심리적 지표들은 바닥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체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근처에 여러분들도 주식의 바닥을 보시려면 매일 증권사 객장 집 앞에 나가서 소음도를 체크해 보세요. 일정 시간에 9시 50분이다. 9시 50분에 딱 체크해. 매일 그 그래프를 그려. 그러다가 야 이거는 진짜 절보다 더 조용하다. 진짜 바닥입니다. 왜? 팔놈이 없어. 그때부터는 한숨 쉬는 놈도 없어. 뭔가 사람이 매도를 하거나 액션을 하려면 소음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이미 팔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자, 웃자 아니면 또 도움도 되는 뭐 나름 논리적인 얘기였고요. 자, 연초부터 기관들이 좀 팔고 있는데 우리 그 얘기했던 정다운 먹방을 우리가 정다운을 가을부터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기관들이 꾸준히 사고 있어요. 무려 지금 12일 연속 기관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매니저들이 요즘에 오리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아 이건 정말 사야겠다 혹은 우리 방송을 보고 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어차피 두 분 다 매니저 친구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정다운 그 고기 좀 먹어보라고 권했었나요? 그 미덕원이라고 제가 매니저 분들이랑 저저번 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미덕원이 뭐예요? 브랜드예요? 오리고기 브랜드입니다. 왜 그걸 먹어? 정다운 안 먹고? 그 정다운 고기를 쓸 수도 있겠죠. 네. 그 거기 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올해 평균 펀드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9월달에 들어간 펀드를 운영한 분이 계셨는데 1% 수익입니다. 오 잘했네. 굉장히 많았죠. 해치 펀드라서. 해치 펀드. 알겠습니다. 본인은 정다운 안 먹고 선물 매도를 번 겁니다. 자,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고, 자 원가 절감만 너무 강조하는 사회인데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관련 주식들 좀 없을까요? 지금 이런 종목을 찾는 작업들이 일각에서 활발하게 지금 활동 중입니다. 사실 오늘만 해도 이제 비슷한 기업들에 대한 탐방 일정이 사실 있었는데 제가 안 가고 후배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런 거죠. 그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게 반도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그 워낙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은 이 원가 절감을 통해서 2019년에 어닝이 커지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언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실적이 제대로 사업해서 올라가는 기업이 정말 눈 씻고 찾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다른 관점으로 찾다 보니까 그 산업이 좋아지거나 이게 아니라 아껴서 잘 사는 그런 기업들 찾는 원가 절감한 기업들이 원가 절감해서 매출이 성장을 해야지 구조적인 성장이 되는 건데 원가만 절감하면 특히 이제 원가 절감하면서 시장 MS가 줄어들면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인 게 예전에 코스닥 시장이 1월달에 막 활발하게 타올랐던 재작년 같은 경우가 매출 성장만 찾는 작업들이 한창이었어요. 딱 이 시기였어요. 기억이 나는 게 한미약품이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초에 바이오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화장품 기억나시죠? 화장품이 올라갈 때 이익이 많이 났던 게 아니에요. 이익도 많이 났었지만 매출 성장이 커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왜냐면 모멘텀은 성장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반대의 시작이 돼버린 거죠. 돼버렸어요? 근데 꼭 이런 걸 봐야 됩니까? 원가 절감으로 주도적 성장이 불가능한데 꼭 봐야 됩니까?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확률적으로 되는 쪽으로라도 계속 대피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종목들이 관련된 것들이 뭐예요? CG로 좀 주실 수 있으시죠? CG는 물론이고 말씀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권 대표님 이런 월가 절감 수혜주 본인이라면 추천하시겠어요? 요즘 혼자 밥 먹고 또 그 대부분 과거에는 이제 큰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저 식재자든지 아니면 장을 많이 봤었는데 요즘 다 편의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거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한때 편의점 관련 주들이 많이 올랐었고 그래서 내수주들 특히 뭐 농심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런 주들에서 좀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농심 4분기 실적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부터 줄여요? 소비할 때 외식비부터 줄입니다. 필요 불가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거. 예,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소비가 되고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그 워낙 이제 변동성이 커서 그 조금만 올라도 판다는 막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테마성 종목들이 원래 이게 경제가 좀 어렵고 시장이 바닥일 때는 바닥에서 이제 주도주들이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주도주가 올라갈 틈 사이에 테마성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그런 것들 많이 유행해요. 그러니까 하나에만 겹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험같이 우리 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여러 개 걸려 있으면 다시 이 테마가 올랐을 때 올라가고 또 내려왔다가 저 테마 갈 때 같이 가는 요런 것들 이제 있거든요. 요런 건 어떻습니까? 요런 매매는 어떻게 괜찮을까요? 대안이 없어서 그 투기성 자금들이 이제 이런 종목들에 많이 이제 순환매가 도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나오는 이유가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투기 자금들이 이제 꿈이나 정책 이런 쪽에 시가총액 작은 것들에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더 이상 빠질 구간이 뭐가 있느냐 이런 종목들을 상대로 뭔가 테마나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급등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중에 뭐 나왔던 것들이 수소차, 수소차가 대표적인 거였죠 최근에는. 근데 이제 이런 게 매매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내가 보유했어요. 이게 뭐 어떤 테마가 또 한번 올랐어요, 그죠? 자, 내렸는데 다시 이 주식을 내리는 거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야. 또 다른 테마가 올라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에서 사야 돼. 바닥에서 사야 한 테마가 올 때 먹고 팔고 내려갔을 때 다시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한 테마가 올라온 다음에 고점에서 사잖아요. 그럼 물려요. 다른 테마가 와서 올려줘. 그러면 이게 꼭 그래요. 전에 내가 산 것보다 약간 밑에서 팔까 말까 하는데 다시 내려가. 그러면 1년 내에 좀 물려. 그러니까 투자 방법론적인 걸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분석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됐다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지표나 뭐 그런 걸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일부 비중, 뭐 자산의 아주 일부 비중 부담 없는 정도로 굉장히 워낙 지금 그 매매 트레이딩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활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보리님의 중바코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SM, YG, JYP 많이 들었는데 YG이셨죠 그때? 그쵸. 가을 때. 그래서 진짜 오늘 딱 봤더니 YG가 또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누굽니까? YG와 JYP, SM을 접근했을 때 작년에 계속 이야기를 했던 논리가 유튜브에 대한 수익이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SM에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해서 유튜브와 협상을 하러 작년 말에 협상을 하러 갔었고,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유튜브 수익하고 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의 대형 회사들이 적용받는 수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계속해서 좋게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근데 JYP가 좀 더 모멘텀은 있습니다. 왜요? 그 트와이스라는 그룹이 이제 지금은 JYP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대형 돔 공연이 이제 2019년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쵸. 근데 소녀시대와 이제 성장 속도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소녀시대가 한 5년 6년에 걸쳐서 했던 거를 2년 3년 만에 지금 다 성취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큰 탈만 없으면 그게 이제 수익으로 다 잡힐 게 뭐 YG 엔터의 최근 상승은 뭐 유튜버와의 개별 협상 능력입니까? 아니면 제니가 워낙 잘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제니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그랬잖아요. 블랙핑크를 말씀드렸지 제니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그래요? 아니 솔로가 지금 나왔으니까. 네네. 저는 트와이스 팬이라고요. 제가 몇 번 얘기하고. 그
JYP 뭐 SM, YG 다 저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JYP, SM 순으로 다시 이제 그 내부 안에서는 JYP가 이제는 오히려 예, 지금은 JYP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때는 YG의 블랙핑크가 좀 부각을 받는 시기였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4분기에 우리가 YG 엔터를 얘기하고 블랙핑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제니였잖아요. 블랙핑크 그렇죠. 신곡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가을에 얘기하고 아직 나오진 않았죠. 그래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온 건 신곡 제니 솔로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은 누가 나오냐는 거죠. JYP에서 중국 진출을 위해서 준비한 그룹이 9월달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렇죠. 보이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이거 CG로 나갈 거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중국에 있는 기업과 50%씩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JYP가 중국의 보이그룹 네. 그 다음에 트와이스의 돔 공연 그게 모멘텀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테마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우리 요즘에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것 같죠. 산업 분석 실적 다 필요 없고 정부 밀어준다 그러면은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5G 수소차가 그랬고요. 그러면 5G 수소차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역시 아무도 이번 정권이 처음 생길 때 기대하지 않았던 분야죠. SOC 건설 분야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경제 확대 경제장관 회의인가요? 회의. 제가 용어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 회의에서 그 SOC 분야 특히 GTX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3기 신도시를 발표한 부분도 그렇고 사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경제 지표가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을 부양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결정을 했죠. 30조 이상. 관련주가 뭡니까? 태형건설과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뽑고 있고요. 왜요? 그 태형건설 같은 경우가 과천 GTX나 지금 분양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다 내년에 다 소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건설은요? 현대건설 또한 그 계속해서 내수에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뭐 인프라 투자가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주택 전문 기업보다는 약간 토목도 봐야 되지 그쵸. 않나요? 지금 근데 하고 있죠. 두 종목은 태형건설이 내년에 실적 좋아진 건 좀 기조적인 거고 좀 이게 너무 이쪽에 특화되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근데 SOC엔 태형건설이 특화됐다고 볼 수는 충분히 있고요. 그 태형건설이 어떤 부분이 또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 상하수도 이거를 또 관장하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도 지금 상장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단 SOC 쪽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또 가격이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뭐 토목 관련 뭐 수처리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제 SOC 예산이 늘어난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이제 뭐 이 중에서 뭘 사서 SOC 안 걸리는 거 없거든요, 거의. 정확하게 좀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이런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는 저는 그냥 탑픽 종목을 정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5G 같은 경우 이스페타시스나 뭐 몇 가지 종목이 시장에서 명찰을 이미 붙이면은 그게 대표 종목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그 실적이나 꿈이 현실화됐을 때는 어차피 주식이 더 올라가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찰이 붙어진다면은 뭐 저는 태형건설이 굉장히 유력한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좀 중성주에서 좋은 거는 NX, 대림비엔코 이런 거 좋거든요. 그렇죠. 아마 뭐 하츠까지. 왜냐면 하츠가 후드 들어가고 대림비엔코가 화장실 들어가고 NX 주방 들어가고 주택 보급량만 이 세 종목들은 주택 보급량과 굉장히 밀접해요. 착공과 연관이 되거든요. 이런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주택 보급량 지표를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SOC라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찾기가 쉽지 않은데 뭐 이런 부분은 같이 좀 공부해 나가는 걸로 하고요. 자, 권 대표님 그 내일 CES 열리죠? 예. 그 CES 좀 어떻게 보세요, 관련주들? 관련주들 사실 저는 이미 그 기대감 때문에 요 며칠 올랐다고 생각하고요. 내일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CES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냐. 저는 그 관련된 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관련주들을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시고. LG전자가 가장 강하죠. LG그룹에서 최근에 그 가장 핫한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하고 그 사물인터넷 IoT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융복합해서 그 많은 제품들을 새롭게 내놨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LG전자 쪽, LG 관련 그룹주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CES 좀 예측하는 외신 기사들을 보면 또 이번에도 뭐 변함없이 IoT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이제 뭐 외신에서 하는 얘기들은 그래요. 그냥 5G 관련해서 누구나 5G를 관련하고 빠르고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업체들이 자기들이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고 또 아마존과 구글의 대결에서는 아마존은 그거죠. 우리는 확실한 하드웨어가 있다. 스피커, 음성 AI 스피커가 있다. 구글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도대체 명확하게 팔린 게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존은 저거죠. 이번에 스피커 또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색적인 게 스피커 변기 보셨어요? 외신? 스피커 변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음성 인식으로 또 어떻게 물을 내리나요? 뭐 아직 정확한 건 내일 개발이 돼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음악도 틀을 수 있고 그렇죠. 하긴 뭐 화장실에서 음악 듣는 것도 또 나름 뭐 운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관련주들이 움직일 개연성이 있나요? 스피커 관련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레드오션이죠. 네, 스피커 관련해서 예전에 저기 MP3 했던 그 회사 있잖아요. 아이리버? 네, 아이리버를 탐방을 갔을 때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스피커 쪽에 뭐 특화해서 진출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크지 않아서 다른 쪽에 그 수출이나 혹은 완전 프리미엄 사양 시장 안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려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CES가 이제 원래는 이제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보도들을 보면서 느낀 게 현대차가 굉장히 큰 부분을 거기다 에너지를 쏟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이 우리가 생각하는 냉장고나 뭐 TV나 이쪽 가전이 문제가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뭐 아까 5G도 말씀하셨지만은 AI 통신 쪽이 자동차 회사들이 여기에 접목했을 때가 부가가치가 훨씬 크단 말이죠. 그 마진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바이오가 생각보다는 지금 부각을 받기가 힘든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 CES에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싼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는 부품주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그게 뭡니까? 그 종목은 따로 제가 그 CC로 드릴 텐데 분야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저는 자율주행이 탑픽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스마트홈 그리고 로봇 AI 그리고 이제 e스포츠 관련해서도 계속 접목시키는 그 컨텐츠 종목들도 같이 그걸 많이 하고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거의 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J 컨텐츠가 거의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 컨텐츠들이 거기 들어가고 블록체인 기업도 우리나라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죠. 그쪽에 지금 굉장히 연동될 수 있는 기업이 가 있고 그리고 웨어러블 헬스케어, 인바디 우리 굉장히 글로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인바디가 그런 쪽으로 또 사업을 인바디 주가 많이 빠지지 않나요 최근에? 그렇죠. 인바디도 작년 가을에 탐방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물론 빠진 이유는 있어요. 빠진 이유는 있고 생각보다 그 시장의 기대가 미리 너무 컸던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시장이 좀 성격이 달라지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아까 우리가 초입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매출보다는 이제 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떨어진 종목이거든요. 근데 다시 매출 총이익률에 집중하는 성장주를 갈망하는 시기가 오면 이런 것들도 갈 수 있다. 인바디는 사실은 좀 시장과의 어떤 신뢰가 좀 안 돼 있죠. 그쪽 IR 저도 이제 예전부터 뭐 이렇게 전화 통화도 좀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 별로 친절하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아니 자신감이 있어서 친절하지 않아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인 판단이 이게 좀 걸리나요? 아니요, 저는 안 걸려요. 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주식들의 문제가 뭐냐면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식 담당자나 회사는 친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전화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펀드 매니저 출신이라던가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다던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그냥 굳이 그런 스펙을 얘기 안 하고 물어보면 아시나요? 우리 회사 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주식 IR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모르고 투자하면 뭐 그쪽 주주 아닙니까? 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한 4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는 회사인데 모멘텀을 얘기하고 좀 IR에
특히 심지어 IR에 한 내용을 얘기를 해도 좀 이렇게 항상 좀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인바디도 제가 기억하고는 2017년 말부터는 18년에 이익 쪽으로 턴어라운드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번에 애플 한번 보세요. 인바디 관련자들도 애플 좀 봐야 돼. 예? 애플이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자기네들 정말 이익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얼마나 상세하게 얘기를 해요. 예? 우리도 좀 이런 문화가 자발적으로 꼭 전자공시에서 처벌해야만 꼭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시장의 신뢰는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갔는데 너무 친절하고 막 너무 잘해주는 기업은 사실 주가가 안 좋은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도 좀 꽤 많아요. 되게 불친절하고 막 뭐 너무 얘기를 안 해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기업이 오히려 주가가 좋은 경우가 많고 또 오너가 주가에 너무 신경을 쓰는 회사들은 뭔가의 목표가 있는 거죠. 뭐 증자라든지 자금 조달의 목표가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기업 오너의 입장에서는 상장을 하거나 혹은 뭐 증자를 하거나 기업 주식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목표로 하고 그게 끝나면 자본을 대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서비스를 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문제냐면 대만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배당 성향이나 IR 활동이나 이런 것들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주주들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PR이 아프리카보다 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에 오너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너 얘기 나왔으니까 한진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강력하게 얘기했던 한진칼. 오 팀장이 언제 사야 되냐? 그래서 나는 3만 원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3만 원 깨져버렸어요. 그때 3만 원 잠깐 깼고 33,500원인가요? 한 10몇 프로까지 올랐다가 다시 지금 29,000원대에 내려온 상태예요. 사실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저도 도대체 누가 던졌나? 네. 누가 던졌어요? 국민연금에서 지분을 축소했더라고요. 국민연금에서? 네,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참에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죠. 다른 데서 손실이 났으니까 그래서 좀 지분을 좀 꽤 많이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버티고 있는 힘은 시장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기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또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은 그 토종 행동주의 펀드들의 원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외국계 헤지펀드들도 대거 들어올 것이다. 한진칼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헤지펀드들이 상당히 많다. 언제 사야 됩니까? 그런 종목들을? 지금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사야 됩니까? 저는 지금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 지주회사들? 예, 한화, LS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제가 주가를 가만히 계속 시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요. 매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호가마다 10개, 20개, 50개 호가가 없어요. 매수는 밑에 호가들이 1000개, 1500개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근데 주가는 계속 내려가요. 이건 뭐냐면 기관들이 자기네들 그 물량 터는 거 하고 그리고 공매 외국인의 공매가 나오는 거예요. 공매 때릴 때 호가 보고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눌러버리니까. 근데 오늘 LS 같은 경우도 장중에 7% 올랐어요. 아침에 한 1점 몇 프로 시작이 LS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올랐냐면 위에 깔린 호가가 없어요. 매도 깔려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쭉 올라갔다가 매수 시장가로 사면 그렇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혹시 그러면 그런 무거운 것들을 5일선 밑에서 사서 당일 위에 걸어놓고 체결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그 한 종목으로 단타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최근에 그런 2019년에 그런 장이 옵니까? 옵니다. 아 진짜로? 네. 제가 항상 요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요즘에 잘 보시더라고요. 메뚜기 장세. 메뚜기 장세. 네. 제가 농사를 짓다 아 보니까 그래서 메뚜기의 리듬을 아시는군요. 동물 중에 그 농사 짓는 데서 가장 특징적인 동물이 두 개예요. 거머리. 그리고 메뚜기. 거머리와 메뚜기. 거머리 뭐예요?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지죠. 그렇죠. 죽을 때까지 피 빨아 먹습니다. 와 그러면 지주회사로 빨대 꽂겠다. 2019년에. 와 메뚜기 전법을 써서. 메뚜기는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박헌 말씀드렸고 사실 저는 수호지 전투바, 수소차, 그 5G, 지배구조 개선, 그 뭐죠? 전기차? 2차 전지? 바이오. 수호지 전투 봐. 섹터들을 보고 메뚜기처럼 이쪽에서 수익 내고 이쪽에서 수익 내고. 자, 수호지 전투반은 너무 많아요. 6개 섹터입니다. 하나 딱 하나 섹터. 5G.
아니 지금 지주회사라면서 아니 지주회사는 기본 바탕 깔고 가야 되고요. 네. 이건 무조건 장기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 그걸 장기적으로 메뚜기 전법을 써서 매매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죠.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네. 사실은 이 지배구조 관련된 거는 저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저 혼자 먹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많이 언급을 안 해요. 보여도. 자,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권 대표님 지주회사 관련주를 지금 한 두 달? 한 달, 두 달 처음 출연부터 얘기하셨는데 최근 주가 괜찮았죠? 괜찮았죠. 이 장에도 폭락장에도 괜찮은데 권 대표님 지주회사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 그 저평가됐다라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아니 근데 저평가 됐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단순하게 지주회사가 좋은 게 아니라 네. 지주회사 중에서 대주주 지분이 작고 그렇죠. 그동안 제대로 기업이 좀 투명하지 않아서 그렇죠. 뭐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매매를 적극적으로 붙여도 괜찮을까요? 물론 저평가된 종목은 네. 미리 선침해서 본인의 중박콘에 비해서 어때요? 뭐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에 있는. 중박콘을 포기하는 겁니까? 포기는 안 하고. 중박콘보다 지주회사?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네. 제 사전에 포기란 없습니다. 자, 곤조 있는 두 남자와 같이 하는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두 번 웃겼기 때문에. 중박콘 수호지 전투바 중에 지주회사. 예. 자, 오늘 메뚜기 매매 옛날 강 박사의 캥거루 매매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캥거루 매매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별거 없어요. 눌렸다가 올라갈 때 튀는 때 먹고 나오는 거. 메뚜기에 대해서 메뚜기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나중에 영상 한번 제대로 남겨주시고요. 예. 저는 코끼리 스텝 하겠습니다. 코끼리 스텝? 네, 코끼리 스텝이라 노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또 영상 한번 남겨주시고. 다이너미티와 BTS가 같이 하는. 알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정답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연구해서 어떤 리듬을 찾아드리는 또 방송을 컨텐츠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9년에 두 가지 키죠. 하나는 페드의 금리 기조, 또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 아직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는 아직 윤곽이 안 잡히고 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일단 트럼프가 그렇게 자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드에서는 지난 금요일날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증권사 객장은 아주 절간처럼 조용하다. 그런 걸 좀 보면서 힘드시지만 또 끝까지 힘을 내시는 투자자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